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담아낸다.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담아낼 때 뭘 담아내는가? 그 내용. 소위 담아내는 내용이 있어요. 또 반면에 뭘 담아내지 못하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아,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아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정신분석이 아니야.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은 상호 주관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저쪽은 나한테 줬는데 막 뭘 담으려고 내담자를 줬는데 10개를 줬는데 내가 10개 중에 이거 6개는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수도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수용한다는 거겠죠. 어쩌면은 내담자의 좌절까지도 수용하는. 근데 상담자가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뭘 못 담아내는가? 내담자가 분명히 담으라고 줬는데 못 담아내는 게 무엇인가?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못 담아낸 내용이 뭐고 왜 내가 못 담아내는가? 그걸. 그죠? 왜 못 담아내는가? 결국 상담이라고 치료자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짭이 아니라 상담자 짭인 거죠. 내담자는 그 분석의 자료만 제공할 뿐이에요. 내담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료를 던지면 상담자가 그 자료를 읽어내고 해독하고 그것을 분석해냄으로써 네가 전혀 모르는 그 자료를 내가 해독해 보니까 이거더라 하고 돌려주는 게 정신분석인데 그것을 말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감정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이에요. 말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해석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공감으로 몸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응? 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정신분석의 핵심 두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오는. 이게 비오의 정신분석의 핵심이에요. 담는 것, 담기는 것 관계. 이걸 어떻게 거기에서 다 베타 요소도 나오고 그렇죠. 그 베타 요소가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에 알파 요소로 바뀌는 것도 보여주고 그 사이에 접촉 장벽도 있고 비온의 모든 개념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취 언어도 그렇고 그렇죠. 또 양안적 시각이라든가 비온이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정신진적인 어떤 기제라든가 베타 스크린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안에 다 소화되는 거예요. 다. 얼마나 쉬워요. 정신분석의 두 요소는 뭐라고요? 담는 것과 담기는 건데 이걸 풀어헤치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건들을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 담아내야지. 아니야. 그건 정신분석이. 이해 가시죠? 세 번째 양안적 관점. 두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한쪽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게 양안적 시각이에요. 양안적 관점. 비온의 유비적인 관점. 이것은 이제 융으로 말하면 일방성에서 해방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비온이 이제 큰 그 비온의 언어 중에서는 생각하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하기하고 많이 달라요. 어떤 지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생각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이 사고하기가 의식적이잖아요. 의식이 없이 무슨 사고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서 사고하기. 이거예요, 비온이. 그러니까 레브리 상태죠, 일종의.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얻어지는, 즉 오가 주는 사고예요. 그 오로부터 오는 사고입니다. 그 사고를 캐치하는 일만 남았지 내가 사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비온이 말하는 생각하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말하는 거를 분석하고 해석하지 말고 내담자가 돼버리라는 거죠. 왜? 우리는 결코 내담자를 이해 못하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담자가 돼버려라.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말하는 뭐 공감이니 뭐 수용이니 이해하니 차원이 달라요. 네가 아무리 공감하고 아무리 이해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담자 본인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가 되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담자의 오가 되는 거죠. 응? 내담자의 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상화. 그것을 이제 어떤 꿈꾸기 작업이죠. 일종의 추상화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정서를 캐치하고 이것은 전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오 안에서의 변형. 오 안에서의 변형은 뭐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론으로 봅시다. 이제 방법론이 자꾸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방법론을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상담할 때 변화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변화하는 것을 주로 체인지라고,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체인지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변형이라고 많이 이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트랜스포메이션을 변모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서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라 해야 되냐? 오 안에서 변화해야 진짜 변화라는 거죠. 그 변화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변화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아, 네 행동이 변화하고, 아, 네 어투가 변화하고, 이래서 성장했구나. 결국 오 안에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 안에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변화는 위장과 거짓과 억압으로 어떤 그 눈속임하는 변화가 너무 많아요. 아이, 귀신 같죠? 우리는 치료 안 됐는데 치료됐다라고 거짓말해요. 인격적인 성장, 진실 안에서의 이 사람이 변화하는가? 오 안에서의 변형. 그럼 오 안에서의 변형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오 안에서의 변형을 이룰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세계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하죠. 아,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듣기 좋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진실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근데 영원히 모르는 세계를 네가 아는 척한 순간 그 진실과는 멀어진다는 거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라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채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음을 극복하는 건데 그 알 수 없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좌절을 견디는 힘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괴롭죠.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하고 막 돌파구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의 과정이다. 알 수 없음을 극복하는 하나의 비커밍의 과정이고 그 비커밍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택된 사실의 이중적 측면. 선택된 사실은 뭐죠? 정서적으로 소위 그 강한 경험이 되는 사건이죠. 선택된 사건은. 그래서 선택된 사실의 이중적인 측면은 뭐냐면 분석과의 인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 이 선택된 사건은 대개 베타로 오나요? 알파로 오나요? 베타로 오잖아요. 분명히 정서적으로 나한테 자극적인데 아직 감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자료인데 그 이면에 정서적인 자극이 있는데 정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선택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원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책에서는. 근데 계속 내가 비원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선택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눈에 띈 사건이죠. 심리적 사건이잖아요. 모든 많은 사건인데 다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극을 줬는데 되게 심리적으로 자극을 준 거는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어찌 보면은
의미 파악이 안 되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자료로 되게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정서가 있는, 사실은 정서적 자료예요. 그런데 감각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선택된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사건이에요. 일종의 정서적 사건인데 그 정서적 사건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 그 속의 정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또 내담자의 환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꿈꾸기 능력이 작용을 할 때 이 선택된 사건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혼의 그 베타 요소가 과연 뭘까? 제일 나를 괴롭혔던 게 그 베타 요소와 O가 겹치잖아요. O도 물 자체고, 그럼 베타 요소도 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라는 게 뭘까? 비온이 말하는 물 자체와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가 반드시 이퀄하지는 않습니다. 비온은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의 개념을 가져와서 확대시켰어요. 심리치료 차원에서. 치료적인 차원에서 확대시킨 겁니다. 칸트는 이론적인 원리를 제시했다면 비온은 실용적인, 그것을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이론 제시한 게 아니에요. 비온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비온은. 내가 볼 때 비온은 철저하게 임상가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다. 비온이 말하는 O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다 그런 개념은 누누이 철학세계나 신학이나 누누이 다 그와 유사한 개념은 말해줘 왔어요. 비온은 내가 볼 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거의. 기존에 말해줬던 것들을 특별하게 다른 의미로 재해석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추상화하거나 수학화해서 이것을 정신분석이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임상가지 내가 볼 때 위대한 어떤 사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트는 위대한 사상가예요. 임상가면서. 그리고 융은 프로이트보다 더 위대한 사상가예요. 내가 볼 때는. 그쪽에서 들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상가라고, 위대한 사상가의 기준은 뭐냐? 어떤 게 더 보편적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에요. 비혼의 오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비혼의 오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융으로 말하면 소위 초월적 보편 세계죠. 응? 초월적이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우주적인 그런 영역이면서도 그 사건들이에요. 비혼에게. 그럼 융에게 말하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집단무의식이에요. 집단무의식이 개인을 초월해요. 그리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래서 비혼이 O 안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융은 뭐예요? 결국은 집단무의식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무의식은 원형으로 만나는 건데 그 원형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네 것도 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담자와 상담자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럼 실제적인 엄마 얘기를 하고, 그럼 내담자가 말하는 실제 엄마를 백날 얘기해봤자 상담자는 못 알아들어. 왜? 내가 말하는 엄마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엄마하고 내담자가 경험하는 엄마는 틀리거든.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세계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의 요소면서 그 개인의 경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원형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의 세계는 집단 무의식의 세계예요. 개인 무의식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 가. 억압과 고통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함께 원형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 우리 그 상담실에서 그 원형의 방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변형의 방이라고 해놨잖아요. 응?
그 원형 안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전에 우리 융 공부할 때는 자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렇게 배웠잖아요. 마치 일직선으로 배웠잖아요. No, 일직선이 아니에요. 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고 B라는 것도 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고 C라는 것도 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하면서도 이것을 뛰어넘는 제3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면서 우리 모두의 것이면서 우리 모두를 초월해 있는, 즉 비온이 말하는 오의 개념과도 같으면서 이것은 제3의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발표할게 융과 비온의 관점에서 본 치료적 3자. 그것이 그 제3의 영역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담자의 엄마상을 그 내담자의 엄마상의 근간이 되는 모성 원형으로 세계로 가야 그 모성 원형의 도움으로 그 개인적인 경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온의 이제 그 이론을 공부하고 융을 다시 보니까 융이 굉장히 정리가 상당히 그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집단 무의식과 그 원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료 도구가 뭡니까?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상이 연금술이라는 거죠. 왜 융이 말년에 연금술에 빠졌을까? 평생을 공부 못하고 죽었어요, 융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뭔가를 봤는데 그 뭔가를 본 게 연금술인데 다 못다 하고 죽은 것 같아요, 융이. 그런데 그 연금술을 내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내가 지금 영문 아티클을 어제까지 쭉 보고 있는데 그 연금술의 원리가 대단한 거죠.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면서 또 너와 내가 있으면서 너와 나를 초월하는 이게 연금술의 영광로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로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탄생하잖아요. 거기서 금이. 그런데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걸 이전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헷갈린 그 금이 나와요. 이게 라피스죠. 응? 그러니까 그 연금술 철학자의 도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놈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섞인지를 완전 없어져 버렸죠. 완전 100% 사라져 버렸어요. 뭐 납이나 수은이나 그런 어떤 비금속들이 녹여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새 것이 나와. 근데 이놈의 걸 겉으로 추론이 되어 안 돼요. 그러면은 철학자의 돌에서 이전에 있는 그 요소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론은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있어 없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증주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세요? 실증주의에 빠지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논증이 안 되는데 반드시 진실한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진실, 알 수 없는 진실, 그 알 수 없는 진실을 그대로 둬야지 그걸 헤쳐가지고 그 속에 이것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 되는 거겠죠. 봅시다. 책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내가 길게 설명한 거는 이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긴 했는데 거기 몇 페이지죠? 65페이지 중간쯤 보면 비오는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실증주의적 정신분석을 언어의 제한과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어 언어를 넘어서고 실증주의는 언어를 또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는 과학주의를 신봉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언어를 넘어서고 앞서는 영역으로, 즉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불확실성의 영역, 실증주의는 확실해야 돼요.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버렸죠. 이것은 이미 융이 했던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사람들은 오, 즉 궁극적 무한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항상 생성적인 불확실한 그리고 비인격적인 실제에 대한 공포. 오케이. 오는 비인격적이에요. 비혼의 오 개념은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예요? 비인격적인 실제니까 비인격적인 실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인 거죠. 인격적이라면 사정도 해보고 니고시에이션, 협상도 해보고 그러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서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의 어찌 보면은 그 오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는 마치 그 융으로 말하면 자기의 그림자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엄청난 그 전체성이 갖고 있는 그 공포스러움. 그 무한한 세계가 주는 나를 그 함몰시켜버리는 한순간에 함몰시켜버리고 한순간에 그 블랙홀에 빠뜨려 버릴 수 있는 힘, 이런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은 융으로 말하면은 어떤 절대 그림자, 그리고 어떤 전체 정신에 있는 어떤 그림자 영역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고 경험적인 그림자 경험인 거죠. 어찌 보면은 공포스러움, 두려움, 그것이 오고 그것은 일단 베타로 나타난다는 거죠. 베타 요소로. 그래서 그 베타 요소는 지금 여기 이 그로스타인은 융의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는 융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융을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그로스타인도. 그런데 융의 그림자 개념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오의 그림자가 베타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 오의 그림자가 베타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건 이론이거든요. 오 자체인데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격이거든요. 신성과도 같아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오의 표현이 베타다. 다시 말하면 오의 현실화, 오의 육화는 베타로 나타난다는 거고 베타로 경험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도 마찬가지. 오가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궁극적 진리, 절대 진리 이런 것은 제한적인 인간에게는 무서운 악마 내지는 어쩌면은 그 무서운 공포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오의 그림자면서 나는 오의 그림자라기보다는 오의 어트리뷰트, 영어로 말하면 어트리뷰트인데 속성이면서도 오의 현년이면서 오의 육화, 이제 인카네이션. 오가 경험될 때 우선은 베타로 경험된다. 우선은. 오케이? 항상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차이예요. 우선은. 그리고 특별히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베타로 경험되고 심리적인 질환에서는 베타로 경험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선과 진리와 그 좋은 개념 속으로 이제 진실이 경험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과 성장 이후에 그 경험되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면이지 대체로 오가 경험되는 것은 좌절과 그죠?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예를 들어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도 오를 경험하라는데 그놈 오가 그냥 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헷갈림, 소위 케이아스, 그 혼돈 속에서 오가 있는데 그 혼돈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오를 우리가 느끼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좌절과 이것이 오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No, 그게 오가 아니요. 그게 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와 베타 관계를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